지금까지는 환자 안전 과오 (Patient Safety Error에 관해서 작위라고 번역했던 커미션과 관련된 딜레마를 혹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과오도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과오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이고, 그래서 학생들은 의료인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이유나 핑계로 환자를 보러 오라는 그런 콜을 놓치거나 혹은 미루는 모습, 혹은 어떤 문제적 환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거나 어떤 환자에 대해서 보이는 부적절한 태도, 그리고 여기에 뒤따른 부적절한 의료 혹은 처치,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어떤 학생을 도리어 어떤 불신하는 모습이라든가, 환자, 즉 페이션트 케어보다 교육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결국 환자에 대한 진료가 무시당하거나 어떤 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을 보기도 했고, 혹은 의료진이 환자의 투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미루는 모습 등과 같은 것이 이 책의 연구진들이 확인한 학생들이 경험한 부작위에 의한 과오의 여러 가지 유형 혹은 예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Patient Safety Error의 또 다른 유형들을 설명을 하면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환자, 영어로는 disruptive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환자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마 진정제겠죠. 그런 것을 과잉 투약하는 것이라든가, 간호 인력이 시간에 쫓겨서 환자 모니터링이나 기록에 대한 관리, 가끔은 피딩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또 어떤 치의학과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이 검사하는 것을 까먹거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등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의사가 환자의 명확한 증상이나 징후를 놓치는 것이라든가, 다른 동기 학생이 종양의 명확한 핵심 징후, 키사인을 간과한 것 등도 어떤 페이션트 세이프티 에러로서 여러 다른 학생들이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박스 7.8의 두 번째 내러티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대 학생들이 언급한 흔한 환자 안전 관련 딜레마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자에게 어떤 자기 자신의 학습을 위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경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환자 안전 과오, Patient Safety Error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외에도 Safety Violation도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었다고 이 저자들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의 Violation은 위생 규정의 위반이고, 이것은 대부분의 보건의료 전문직군에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는 박스 7.9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러티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생 규정의 위반은 가장 흔한 것은 손 씻기를 하지 않는 것이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장비의 청결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귀를 검진한 이경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예시로 바닥에 떨어진 약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 등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생들도 손 씻기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언급하긴 했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 주니어 닥터 역시 아무도 자신을 질책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위생 규칙을 어기곤 한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어떤 이 책의 연구진들이 확인한 다양한 종류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에러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수동 테크닉, 영어로는 unsafe manual handling 테크닉이라고 이 책에서 이제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 드랙 리프트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드랙 리프트는 아마도 이제 환자를 옮기는 데 사용되는 리프트, 들 것의 한 종류이고,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해 보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7.9의 내러티브 3번에 이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 경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안전 위반에는 시니어 보건의료 전문직이, 그러니까 선배 보건의료진이 자기가 다른 환자를 보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적절한 관리 감독 없이 프로시저를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 있고, 유사한 경우로서 간호대 학생들은 직원이 부족해서 너무 많은 환자, 심지어는 가끔은 전체 병동의 환자를 맡도록 남겨진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과대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프로시저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한 학생의 경험이 박스 7.9의 네 번째 내러티브에 실려 있습니다. 약대 학생들의 경험에는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실수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실수를 감추려는 모습 혹은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간호사들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약을 방치한 것이라든가, 의사들이 어디트 프로드, 그러니까 이것은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환자 사례를 결과에 맞는 것만 핸드피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목격했던 어떤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에러의 상황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건의료계 학생들의 행동이나 역할이 근무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환자 안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생과 그 수련의 혹은 수련생 트레이니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랩스, 즉 실수 혹은 과오 등을 목격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그러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어떤 부정적, 정서적 표현이 있어서 여기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묘사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코핑 스트래티지로서 웃어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환자 안전에 관한 실수에 대해서 학생이 보여준 수능 또는 저항의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근무 현장에서 환자 안전의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학생과 수련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들은 다루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의료 조직,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에서 환자 안전의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개인, 관계, 조직에서
이 챕터의 전반부에 나눠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환자 안전의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역시나 개인적인 개선, 관계적인 개선, 그리고 조직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팀이나 조직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환자 중심의 어떤 정의로운 문화, 영어로는 just culture라고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의로운 문화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의 문제 혹은 조직의 문제,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문헌에서 그 환자 중심의 문화라든가 환자 안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이나 수련생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잘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챕터에서 항공산업에서의 어떤 CRM의 개념을 다룬 바가 있는데, 이것이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 즉 어떤 보건의료 기관 혹은 보건의료 조직에서 비단 환자 안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도 어떤 일반적인 윤리적 그런 분위기를 강화하는데 보건의료계 학생과 수련생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앞서 다룬 이 CRM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M의 핵심은 어떤 의사소통이고, 이때 좋은 팀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직접 눈맞춤을 하고 서로를 소개하고, 그리고 위계를 조금 더 납작하게, 즉 어떤 위계가 지나치게 위계의 고하가 있는 것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고, 비판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누군가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안전을 더 우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CRM이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윤리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세팅에도 조금씩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보건의료계 학생의 훈련, 즉 언더그래주에이트 트레이닝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한다면, 항공업에서 주니어 팀원은 안전이 위험에 처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목소리를 높여 말하도록, 스피크 아웃 하도록 훈련받지만, 위계적인 보건의료의 문화에서 학생이나 주니어 스텝은 시니어 스텝 혹은 선배 의사가 내린 결정이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학생 그리고 수련생이 환자 안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랩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학생이나 수련생이 무엇을 했는지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결국 그런 것들을 보고도 많은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 여러 내러티브의 화자들의 예시를 뒤쪽에 들어서 나누면서 분류를 해본다면, 위계가 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료에 대한 충의 혹은 어떤 여기선 로열티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었던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일 수도 있겠고, 환자를 대상화, 오브젝티피케이션 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학습의 기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뭐가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낮은
자기 효능감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높은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이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어떤 페이션트 세이프티의 문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긴 하나 그렇게 침묵을 지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내러티브도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환자 안전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4R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4R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박스 7.12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항과 비평, resisting과 reviewing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즉 speaking up을 하는 것에 가깝고 이것은 환자 안전이 위반되는, 침해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저자들에 따르면 종양학과 스태프 사이에서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보면 목소리를 높이는 행동이 투약 오류와 같은 어떤 즉각적인 임상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질문하기 혹은 의견 진술, 정보,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의 끈기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의 여러 내러티브를 보면 학생들이 시니어 또는 동료에게 의문이나 질문, 퀘스처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네 가지 중에서 리뷰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위험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위계에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직접적으로 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더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역시 침묵을 깨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서 휴와 미란다의 내러티브가 이러한 상황에 부합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니 이 각각 바이올렛, 탈리사, 휴, 미란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과 같은 간접적 혹은 어쨌거나 직접적이더라도 어떤 저항과 같은 문제 제기 방식이 신체적 행동을 통해서 무언으로 침묵,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4R 중 롤 모델링이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생을 위반한 어떤 시니어 의사를 본 미라라는 학생이 위생 지침을 위반한 시니어 의사들 앞에서 보란 듯이 손을 씻었다 라는 이러한 상황을 4R 중 롤 모델링에 해당하는 어떤 저항의 방식 혹은 간접적인 문제제기 방식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행동에 배운 대로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저항의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항 혹은 비평, 롤 모델링에 이어서 마지막 R은 리포팅, 즉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 내에 공식적으로 있는 어떤 사건 제보의 형태가 되어서 보고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제나 이것이 가능하거나
쉽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권한이 있는 사람, 영어로는 authoritative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우려를 제기하는, 그래서 일종의 whistleblowing, 내부 고발을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챕터 2에서 본 바와 같이 핵심적인 전문 직업성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게 저항이 되었건 비평이 되었건 롤모델링이 되었건 리포팅이 되었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저항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역시나 이 책의 저자들도 학생과 의료인 모두 우려를 제기하는 것, raising concern이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안전을 위반한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지 못한 위계 때문에 발생하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더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도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전문 직업성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명령이라고 번역한 imperatives가 있다면 아마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